안녕하세요. 교육공학과 공부학번 박성문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왔네요. 그러나 가을을 느껴보기도 전에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가을처럼 선선하게 부는 바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가을이 짧아져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느낄 바로 옆구리의 시려움은 좀 덜할 것 같네요. 가을이 너무 짧아진 게 아쉬워서 PPT의 컨셉을 가을 단풍으로 정해봤어요. PPT에서나마 가을을 좀 더 만끽하고 싶은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껏 배웠던 내용을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학과 연구에서는 과학의 정의와 과학의 특징, 그리고 연구의 의미와 기능,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두 번째 연구 주제 및 중요 개념 소개에서는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원리와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인 변인과 가설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세 번째 문헌 연구와 연구 대상에서는 문헌 연구의 의미와 문헌 연구를 하는 목적에 대해 알아본 뒤 연구 대상을 표집하는 방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고, 네 번째에서 과연 그 연구 대상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측정하는 방법과 측정에 쓰이는 척도의 개념, 척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고, 다섯 번째에서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무엇이며 다양한 타당도와 신뢰도의 종류와 그 개념을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조사 연구를 하는 방법의 종류와 조사 연구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각 단계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요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the science? 네, 발음이 좀 좋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학이란 무엇인가요? 과학이란 형이상적이기보다는 경험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일정한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에서는 개인적인 신념이나 편견, 그리고 선입견을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학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 객관적인 현실이 존재해야만 하고, 두 번째,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계절이 순서대로 바뀌듯이 자연현상에는 규칙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지각하는 능력, 오감이 완벽하다는 가정이 뒷받침되어야만 과학적인 연구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현실이 없고 규칙성이 없다면, 그리고 또 우리들이 보는 것이 전부 다 거짓이라면 연구를 할 이유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연구를 왜 할까요? 사회적 명성을 얻기 위해서? 또는 승진을 위해서?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네, 사람마다 이처럼 연구를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연구는 인간의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풀리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연구를 함으로써 우리들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나 학생들의 인지적 상태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 그리고 지식을 넓히고 학교 폭력의 원인이나 교사들의 칭찬과 아이의 학교 성적과의 관계, 이와 같은 사건과 현상에 있는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학교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생활 지도를 개선한다든지와 같은 교육의 실천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혹시나 제가 말이 너무 빠르거나 그렇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전혀 말이 빠르지 않을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 되게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은근 뭔가 재미가 생기네요. 네, 그건 그렇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연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종류에는 크게 기초 응용 연구, 기술적, 실험적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연구, 영어로 말하면 베이직 리서치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정말 기초적인 현상의 법칙이나 원리 경향을 규명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용 연구, 영어로 하면 applied research라고 합니다.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규명된 현상의 법칙이나 원리를 사용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당면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 기술적 연구와 실험적 연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연구는 여기서부터 영어가 좀 어려워지는데 descriptive research라고 합니다. 현상의 특징이나 진행 과정 또는 관계를 조사 분석하여 그 결과를 비교 해석하고 바로 기술하는 연구입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냥 기술하는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험적 연구는 experimental research라고 하는데 연구자가 변인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조건을 통제하는 실험 과정을 통하여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목적의 연구입니다. 보통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기서부터 어려운 개념이 하나둘씩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저도 힘듭니다.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변인이니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니 하는 것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지만 변인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변인이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립변인은 다른 변인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이고 종속변인은 독립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의 칭찬이 학교 성적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독립변인은 뭘까요? 학교 성적이라고요? 아닙니다. 독립변인은 뭐라고 했죠? 다른 변인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이라고 했으니까 교사의 칭찬이 되겠고 종속변인은 독립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변인이라고 했으니 학교 성적이 맞습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안 가셨다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뒤에서 변인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고등학교 때 사회문화 과목을 했었다면 어쩌면 매우 쉽게, 너무도 쉽게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부를 안 했던 학생은 아니겠죠. 자,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이 강의가 온라인이라고 혹시 책상에 다리 올리고 혹은 누워서 듣고 계셨던 분 계시죠? 제가 누워서 가르치고 있을 수도 있겠군요. 잠깐만 다리를 내리고 책상에 정자세로 앉아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도 한 모금 마시고 집중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연구는
조사와 실험을 통해서 얻은 양적인 자료를 가지고 통계적인 분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구분하는 기준은 조사 방법을 통해 얻은 자료가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에 따라 구별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자료일 경우를 양적 자료라고 하고, 주관적인 자료라고 하는 것을 질적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적 연구는 뭘까요? 네, 질적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참여 관찰과 심층 면담 등을 통해 얻은 질적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 기술적 내용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이해가 가셨나요? 여기에서 눈치가 빨랐던 사람은 이거를 캐치해냈을 거예요. 아, 조사와 실험은 양적 연구에서 주로 쓰이는 방법이고, 참여 관찰과 심층 면담은 질적 연구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캐치해냈을 겁니다. 최근에는 추세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모두 함께 사용해서 연구하는 혼합 연구 방식이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렵다고요? 지금부터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자,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연구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연구자가 지금껏 어떠한 연구자도 연구하지 않았던 그런 주제를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또는 최신화된 연구 자료를 가지고 연구 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나 이론적으로 가치가 있는 주제, 또는 연구자나 사람들의 흥미가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할 때 그 연구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말이 꼬이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연구 자료의 참신성 이해가 가시나요?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같은 청소년 문제라는 연구 주제라도 100년 전의 청소년 문제와 지금의 청소년 문제가 같을까요? 네, 다를 것입니다. 주제가 같더라도 전혀 다른 연구가 되고 그 연구의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새롭게 다시 연구 주제로 선정돼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어렵다면 따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너무 졸리죠? 하지만 집중해야 합니다.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바로 변인과 가설입니다. 변인을 앞에서 잠깐 설명했었는데 여기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설에는 연가설과 대립가설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인이라 함은 속성에 따라 여러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거나 다양한 값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건, 사물, 현상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변수라는 말이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변인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인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양적 변인, 질적 변인. 계속 양적, 질적,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연속적 변인, 비연속적 변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습니다. 양적 변인은 수량화할 수 있는 변인으로서 예를 들어 연령, 월수입, 지능, 그리고 학업 성적과 같은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질적 변인은 그 속성을 수량화할 수 없는 변인으로 예를 들면 성별과 종교와 같이 종류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다고요? 양적 변인, 질적 변인 앞에서도 했는데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연속적 변인과 비연속적 변인입니다. 위에서 양적 변인과 질적 변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수량화에 있었다면 연속적 변인과 비연속적 변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값의 연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 변인은 길이, 무게, 시간과 같이 주어진 어떤 범위 내에서 무한히 세분된 값을 가질 수 있는 변인이 있고, 역시 이와 반대로 비연속적 변인은 주사위 값과 같이 어떤 연속성이 없는 딱 들어맞는 그런 특정한 값 이외에 다른 값을 취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세분화할 수 없는 그런 변인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자, 여기까지 이해 못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개념을 혹시라도 까먹더라도, 지금 아까 설명하고 지금 또 설명하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개념, 그리고 가설은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위에서 설명했는데, 기억나시겠죠? 독립변인은 뭐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영향을 미치거나 예언해주는 변인. 그렇다면 종속변인은요? 네, 영향을 받거나 예언되는 변인을 의미합니다.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의 관계를 함수식으로 풀어보면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y는 fx라는 함수값이 있는데, 거기서 x값에 따라 y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x를 독립변인이라고 하고 y는 종속변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함수에 대입해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쉽습니다. 종속이라는 말이 어디엔가 속해 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고, 독립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적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종속은 영향을 받고 독립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가설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은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자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이나 추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설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영가설과 대립가설입니다. 이 부분도 하이라이트입니다. 영가설이란 직접적으로 검증을 받는 가설이고, 예를 들어서 둘 또는 그 이상의 모수치 간에 차이가 없다 혹은 관계가 없다 라는 형태로 진술하는 가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연구자들은 근데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다르게 가설의 형태를 진술하고 있어요. 그게 일반적화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바로 이미 있었던 어떤 잘 알려진 원리와 그런 통설, 학설을 부정하는 가설일 경우 위험 부담을 감내하기보다는 약간 겸손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랄까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답과 다르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그 원리를 그 가설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영가설과 반대되는 대립가설은 그 영가설의 검증 여하에 따라서 채택되거나 기각되는 가설로서 말 그대로 영가설의 대립의 형태로 진술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가 라는 영가설이 기각이 되면 대립가설은 관계가 있다죠. 그러면 결국에 그 연구는 관계가 있다라는 대립가설을 채택함으로써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모두 다 이해하셨나요? 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그리고 가설 중에는 영가설과 대립가설이었습니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한꺼번에 많은 개념이 쏟아져서 머리가 무척이나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문헌 연구를 가지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헌 연구 다들 익히 많이 들어보셨죠? 문헌 연구는 연구자가 본격적으로 연구 수행을 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이론을 개관하며 해당 연구 분야에서 이제까지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론 및 선행 연구물들을 찾아서 읽고 검토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한다고 했는데 왜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문헌 연구를 해야 할까요? 문헌 연구를 하는 목적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해당 연구 분야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하려던 연구가 이미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연구되었다면 연구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문헌 연구를 통해서 내가 하려던 주제 이외에 다른 새로운 연구 문제를 깨닫게 될 수도 있고 문헌 연구 속에서 자신의 연구 주제를 보다 정교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구 문제의 해결 방안을 탐색할 수도 있고 연구의 기초가 되는 이론적 기초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하려던 연구에는 어떤 한계와 결함이 있는지 문헌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에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평균 신장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키를 조사하는 데에는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매우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집단을 추출하는 표집 행위를 통해서 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표집 행위를 통해 얻은 표본 집단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집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집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표집 방법을 크게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확률 표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표집은 또 단순 무선 표집, 그리고 체계적 표집, 층화 표집, 군집 표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개념이 쏟아지고 있네요. 그렇지만 이해만 한다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 무선 표집은 확률 표집 방법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으로서 아무런 의식적인 조작 없이 표본을 추출하는 행위입니다. 이 표집 방법의 장점은 표본을 위한 한 요소 선택이
한 요소 한 요소의 선택이 다른 다음의 요소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뽑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면에 체계적 표집은 표집 목록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구 대상을 추출하기 때문에 한 요소 선택이 다른 요소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10명을 선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에서 10명을 선택할 때 두 번째를 뽑았으니까 10만 더해서 12번째, 그 다음 22번째, 32번째 이런 방식으로 추출하면 처음 뽑았던 숫자가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계적 표집에는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층화 표집은 모집단 안에 동일한 특성을 갖는 여러 개의 하위 집단이 있을 경우 모집단을 속성에 따라 계층으로 구분하고 각 계층에서 단순 무선 표집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어떤 제도 교육 개혁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묻고자 할 때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 형태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 것 같다. 그럴 경우 공립과 사립학교 교사로 모집단을 층화하여 표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제가 점점 갈수록 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군집 표집입니다. 군집 표집은 개인이나 요소가 아닌 집단을 표집 단위로 표집하는 것인데 이미 형성되어 있는 학교나 그리고 행정구역과 같은 자연적이거나 행정적인 집단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집 단위를 정할 경우에는 이미 자연적이고 이미 행정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편리한 만큼 표집 오차가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편리하게 표집했을 때 과연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네 가지 확률 표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비확률 표집에 있는 편의 표집과 목적 표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 표집은 아주 흔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말 그대로 연구자의 편의에 맞춰서 표집하는 방법이에요. 연구자와 근거리에 있거나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상들 중에서 표집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역시 표집하기는 쉬우나 표본 집단이 모집단을 대표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목적 표집은 연구 목적을 위하여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방법인데 어떤 목적에 맞게 표집해서 예를 들어 축구선수의 심리 상태를 본다 할 때 이러한 연구는 일반인에게 적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떻게 하면 표집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방금까지 우리는 표집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표집을 다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엔 원하는 바를 얻어내야겠죠? 측정이 바로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인간이나 사물의 특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수를 부여하는 절차로서 경험의 세계와 논리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본질 측정입니다. 본질 측정은 측정할 때 어떤 사물의 특성을 표현하는 본질적인 법칙에 따라 수치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물체의 길이, 무게, 부피와 같은 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도 측정은 사물의 특성을 다른 특성과 관련시키는 규정이나 법칙에 의해 측정의 의미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인데, 예로 들면 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밀도가 뭐죠? 네, 바로 물질의 부피와 질량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물의 특성을 다른 특성과 관련시키는 법칙에 의해 측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임의 측정인데요. 어떤 사람의 특성과 그 측정값 간에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측정하는 것으로서 IQ 검사가 수능 시험에 영향을 끼친다 와 같은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측정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모집단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차는 어떤 경우에 그럼 발생할까요? 이것도 세 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측정 도구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측정 도구에는 문제가 없는데 채점이나 부주의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해서 측정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검사자 오차라고 해서 심리적 속성 자체의 일시적인 변동이나 측정이 이루어지는 환경적 조건의 특이성 등으로 인해서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을 하는데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바로 척도입니다. 척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사물의 특성을 숫자로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점수 체제로 측정 결과는 숫자로 표시되지만, 같은 숫자라 할지라도 어떤 척도에 의해 표현된 숫자이냐에 따라 각각의 측정치에 적용할 수 있는 통계 방법이 제한을 받고 상이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그러면 척도의 종류에 대해 공부하고 나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명척도는 운동선수의 등번호와 같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양적 의미가 아니라 범주의 표시이거나 이름일 뿐입니다. 운동선수가 의 번호가 그냥 단지 저 선수가 몇 번이다 라는 명명하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가감승제와 같은 수리적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서열척도는 석차와 같이 측정 대상을 상호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숫자로서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순이나 서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서열척도 또한 명명척도와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3등이 1등보다 못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으나 3등이 1등보다 얼마나 못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등이 90점이고 3등이 52점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등간척도입니다. 등간척도는 측정 단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한 척도를 의미합니다. 온도처럼 그 1도와 2도 사이, 2도와 3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온도가 0이라는 것은 온도가 없음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걸 다들 아시죠? 그런 것처럼 절대 0점이 없기 때문에 가감의 계산만이 의미가 있고 비율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단점을 다 극복해서 마지막으로 비율 척도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절대 0점인 0을 가지고 있어 가감승제의 수리적 계산이 모두 가능한 척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 무게와 같은 것들이 이 비율 척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점점 강의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척도를 구성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알아볼 텐데, 라이커트 척도와 우스베 척도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다고요? 그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옆에 예를 들어놨습니다.
예를 보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라이커트 척도는 태도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의 태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측정하려는 인간의 정의적 특징을 여러 단계로 분류하여 척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생활 설문지에서 라이커트 척도를 아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딱 보니까 뭔지 아시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바로 넘어가서 오수긋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저에게도 매우 생소했는데요. 예시에 있는 것처럼 사물이나 인간, 사건 등에 대한 개념이나 느낌을 양극의 뜻을 갖는 형용사 군으로 만들어 의미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보니까 한눈에 이해가 가시죠? 굳이 여기에서 제가 더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중요한 개념이 나왔네요. 하지만 이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특성을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느냐 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의 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지의 문항에서 수학 실력을 물어보고 있다면 그 검사지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없을 겁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크게 3가지, 작게는 5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내용 타당도는 논리적 사고에 입각한 분석 과정으로 전문가에게 검사를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제대로 측정했는지 판단을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 타당도는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증거 관련 타당도는 무엇일까요? 예언 타당도와 공인 타당도로 나뉘는데, 예언 타당도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이 대학 입학 후의 학업 성적을 얼마나 예언할 수 있느냐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당성의 증거를 미래에서 찾습니다. 반면에 공인 타당도는 타당성의 증거를 현재에서 찾습니다. 새로 만든 학력검사의 타당도를 알기 위해 그 학력검사에서 얻은 점수와 검사 실시 당시의 학교 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타당성의 증거를 현재의 학교 성적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예언 타당도는 수능의 타당성의 증거를 대학 입학 후의 학업 성적에서 찾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인 타당도인데요. 구인이 뭘까요? 잘 모르시겠죠? 구인이라고 함은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어떤 특성이나 속성의 존재를 가정하고 그것을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이런 것과 같은 추상적인 속성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인이라고 합니다. 뭔가 말이 좀 이상하네요. 자, 구인이라는 개념이 뭔지 이해하셨죠? 그럼 구인 타당도의 개념도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구인 타당도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나 성질을 심리적 구인으로 분석하여 조작적 정의를 부여한 후 검사 점수가 조작적 정의에 규명한 심리적 구인들을 제대로 측정하였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사랑은 사치다. 어디까지나 예일 뿐입니다. 이러한 요소를 분석하기 위한 문항을 제작하고 이 문항들로 얻은 검사 점수가 사랑은 사치다라는 구인을 얼마나 제대로 측정했는지를 검증하는 타당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타당도 말고 신뢰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타당도가 얼마나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봤다면 신뢰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정확히 측정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저울은 몸무게를 위한 타당한 아니면 신뢰할 만한 측정 도구다. 뭐가 적절할까요? 네, 바로 몸무게를 위한 타당한 측정 도구다 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어떤 사물의 무게를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저울은 정말 좋은 저울일 거예요. 그런 저울이 타당한 저울일까요? 신뢰로운 저울일까요? 네, 신뢰로운 저울이겠죠.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신뢰도도 타당도처럼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검사 신뢰도란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시험자 집단에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실시하여 얻은 두 검사 점수의 상관계수에 의하여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문제를 2번 실시하면 시험자 집단에서 그 전에 봤던 그 검사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기억력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얼마나 일정한 시간을 일하는 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이것이 재검사 신뢰도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형검사 신뢰도입니다. 재검사 신뢰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한 시점에 2개의 동형검사를 동일한 집단에 실시하여 얻은 점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과연 2개의 동일한 검사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 다른 검사가 필요가 없겠죠. 검사 방법이 필요가 없겠죠. 다음으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입니다. 이 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또는 문항 간의 일관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검사 부분과 작게는 검사 부분과 문항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반분검사 신뢰도는 한 번 실시한 검사를 2부분으로 임의적으로 나눠서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나 2부분으로 임의적으로 나눈 과정에서 신뢰도가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이 이 신뢰도의 단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이 참 긴데요.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이것은 한 문항 한 문항을 아예 독립된 한 개의 검사 단위로 간주하고 문항 간의 상관계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역시나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도 한 문항 한 문항이 다 동질적이기만 한다면 정말 최고의 검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조사연구가 무엇이고 조사연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연구는 통제되지 않은 자연적 상황에서 질문을 통하여 현상을 파악하는 연구인데요. 조사연구의 방법에는 우편조사, 전자설문조사, 면접법 등이 있습니다. 각각이 의미와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조사의 의미는 미리 인쇄된 질문 항목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우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우편조사의 장점으로는 직접 방문하는 수고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넓은 광범위한 지리적 영역을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이 나는 적당한 시간에 편리하게 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회수율이 30%밖에 안 되는 매우 치명적인 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설문조사인데요. 전자설문조사의 의미는 인터넷과 같은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웹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설문조사의 장점은 설문 발송, 회수 및 면접 요원의 채용에 따른 비용 소요가 없고 회신을 받지 못했을 때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접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터넷 접속자에 한해 설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자 집단이 모집단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젊은 세대가 아닌 어른 집단이 모집단인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잃을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접법입니다.
면접법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개별 면접법과 전화 면접법이 있습니다. 질문지를 사용하지 않고 연구 대상에게 직접 질문을 제시하여 얻은 응답을 분석하는 방법이 개별 면접법이고요. 전화 면접법은 설문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 요원이 질문을 하고 응답을 기입을 하는 방식으로서 준대인 면접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화 면접법의 장점은 비교적 짧을 때, 질문 내용이 비교적 짧을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대인 면접에 비해 인건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응답자가 면접 상황을 쉽게 통제가 가능합니다. 자기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 나왔을 경우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그런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화 면접법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사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순서를 따라가면서 함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연구자가 무엇을 알고 싶고 무엇을 연구하고 싶은가 그것을 분명히 하여 연구 목적을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과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 다음에 연구 목적을 제시하는 안내문을 작성하고 연구 목적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질문지를 제작합니다. 그렇게 한 뒤에 질문지의 문항이 애매모호한지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미리 분석합니다. 그렇게 분석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뭘까요?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질문지를 수정하고 보완해서 또는 제거 또는 추가하는 과정이 뒤따라오겠죠? 자, 이렇게 질문지를까지 만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 질문지를 보내야겠죠? 근데 누구한테 보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고 이 질문지들을 그 표본에게 발송을 합니다. 질문지를 발송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해줄까요? 당연히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됩니다. 아까 질문지를 발송했을 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라고 했죠? 네, 바로 낮은 회수율입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 회송자에게 보내달라는 독촉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미 회송자에게 질문 대상자에게 선물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회송률을 높일 수도 있겠지만 그 선물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또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큰 선물을 하면 회송률은 높아지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겠고 너무 낮은 선물을 주면 또 주나 마나 할 테고 참 애매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수된 응답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 분석된 자료가 연구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분석하면 연구가 끝납니다. 그리 어렵지 않죠? 벌써 중간고사 전까지 배웠던 내용을 다 요약했습니다. 시간도 어느덧 얼추 맞은 것 같고요. 어느덧 벌써 중간고사가 끝나고 제 생각엔 끝나자마자 기말고사가 다가오는 것 같아서 매우 슬픕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프레즈를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과제를 하면서 특히 좋았던 거는 약간 이 개념과 이 개념 사이가 되게 먼 느낌이었습니다. 왜 이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는지 잘 몰랐었는데
이 과제를 통해서 PPT를 만들고 정리하면서 그런 떨어져 있던 퍼즐들이 하나하나 끼워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간고사까지 배운 내용을 다 까먹을 뻔 했는데 다시 정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처음 해봤는데 되게 뭔가 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참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프레질로 통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